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 김진사 댁 마당은 서슬퍼런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이놈, 칠복이,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내 놈 뱃속에는 거지가 들어앉았느냐, 아니면 아귀가 들어앉았느냐. 아침에 쇠죽 끓일 콩을 다 삶아 먹고도 모자라 점심에는 새참으로 내갈 보리밥까지 훔쳐먹어.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더벅머리에 콧물을 훌쩍거리는 머슴 칠복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의 입가에는 아직도 훔쳐먹다 들킨 보리밥 풀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유. 배가 고픈 걸 어떡혀유. 소인 뱃속에 거지는 없고유. 그냥 장이 좀 길어서 그류. 칠복은 억울하다는 듯 퉁퉁한 배를 문지르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김진사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놈이 말대꾸는 여봐라. 당장 저놈을 멍석에 둘둘 말아라. 몽둥이 찜질을 해서 뱃속에 든 밥알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마. 김진사의 호령에 건장한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은 아이고 사람 살려, 밥 좀 먹은 게 죽을 죄여유 하며 멍석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피하는 척했습니다. 집안 식솔들이 모두 나와 혀를 차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늘 있는 일상이라 다들 저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진사 댁 담장 너머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에서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핑. 담장 위에서 날아온 화살은 정확하게 김진사의 미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삿대질을 하느라 무방비 상태였고 거리는 불과 10여 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제 말 좀 들어보슈. 그 순간 멍석 위에 엎드려 있던 칠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 챙겼는지 모를 먹다 남은 밥그릇과 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기지개를 켜듯 팔을 휘저으며 김진사의 얼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파열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의 코앞, 불과 깻잎 한 장 차이로 시커먼 화살촉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칠복이 쥐고 있던 젓가락이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그것도 살수가 작정하고 쏜 암살용 화살을 밥 먹던 젓가락 사이로 파리 잡듯 낚아채 버린 것입니다. 화살의 깃이 파르르 떨리며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칠복의 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머슴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고 옥분이와 참모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젓가락 사이에 끼인 화살을 짐짓 신기하다는 듯 요리조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며 김진사를 향해 해벌쭉 웃었습니다. 어우 마님, 파리가 꽤 크네요. 하마터면 마님 이마에 앉을 뻔했어요. 제가 잡았으니께 보리밥 훔쳐먹은 건 이걸로 퉁치면 안 될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하고 바보 같았지만 젓가락에 들린 화살은 결코 바보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툇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이 저승 문턱을 넘다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칠복이 내민 화살을 받아들었습니다. 화살촉에는 푸르스름한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즉사할 맹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화살이란 말이냐? 김진사는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이미 칠복이 화살을 잡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친 뒤였습니다. 대나무 숲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칠복아, 네가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김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칠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평소 밤만 축내고 잠만 자는 칠복이 무림 고수일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인가? 천운이 따랐던 것인가? 칠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밥풀 묻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파리인 줄 알고 젓가락질을 했는데 웬 꼬챙이가 잡히지 뭡니까요? 제가 원래 밥상 위에서는 젓가락질이 좀 빠르잖아요. 콩자반 집어먹던 실력으로다가 확 낚아챘지요. 너무나 태연하고 멍청한 대답에 김진사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허허, 젓가락질로 화살을 잡다니. 기가 찰 노릇이로구나.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칠복이 형님은 운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그러게. 밥 먹으려고 젓가락 들고 있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네. 모두가 칠복의 행동을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찰나의 순간 칠복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빛났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칠복은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콧물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그래서 저 안 때리실 거죠? 그리고 기왕 파리도 잡은 김에 밥 한 공기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화들짝 놀랐더니 배가 꺼져서 칠복이 빈 밥그릇을 내밀며 칭얼거렸습니다. 김진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잉, 쯧쯧. 식충이 놈. 내 놈 뱃속에는 정말 걸신이 들렸나 보다. 됐다, 멍석 풀어라.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김진사는 손을 휘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들어앉은 그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칠복이 건넨 독 화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다. 저 녀석 정말 바보가 맞는가? 김진사의 의심은 깊어졌지만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칠복이 옥분이에게 밥을 더 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누룽지 남은 거 없수? 아까 그거 운동 좀 했다고 허기가 지네. 칠복의 목소리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그날 오후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객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칠복의 일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게을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죽을 끓일 때 칠복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행랑채 구석에 처박혀 드르렁코를 골았습니다. 야, 칠복이 언제까지 잘 거냐? 오늘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했잖아. 마당소해가 칠복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깨웠습니다. 칠복은 부스스 일어나 눈곱을 떼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이고, 마당소해 형님, 잠 좀 잡시다. 밥 먹고 바로 자야 살로 가는데 잠을 깨우면 쓰나. 이 식충기 놈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장 지게 지고 산으로 튀어. 칠복은 투덜거리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나무 한 짐 해오는데 2시즌이면 충분했지만 칠복은 반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머슴들은 칠복이 산속 어디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이나 자다 오는 게 분명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칠복은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터덜터덜 걷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워졌고 구부정한 허리는 곧게 펴졌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산새를 일그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습니다. 바스락. 백포. 밖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굴리는 소리. 푸드덕. 산등성이 너머에서 매가 날아오르는 소리. 저벅, 저벅. 그리고 십리박 산채에서 도적들이 훈련하며 땅을 밟는 진동 소리까지.
칠복의 귀는 천리안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의 소리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바람 소리를 통해 산의 지형을 파악하고 짐승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 숲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을 노리는 자들의 기척이 있는지, 수상한 자가 마을에 들어왔는지를 매일같이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산채놈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만. 쇠붙이 가는 소리가 요란해. 칠복은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삭정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게으름 피우다 대충 주워온 나무 같았지만 그가 가져오는 나무들은 속이 꽉 차고 화력이 좋은 알짜배기들 뿐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쯤 칠복은 다시 어수룩한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나무가 왜 이리 무겁대? 마당에 들어선 칠복을 보며 다른 머슴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칠복 장군 오셨네. 반나절 동안 겨우 요만큼 해온 거야?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그들은 칠복의 집신을 숨기거나 밥에 돌을 섞는 등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화를 내기는커녕 허허실실 웃어넘겼습니다. 형님들도 참 장난이 심하시네. 돌 섞인 밥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잘 돼요.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머슴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칠복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는 천하의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멸문지화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부엌을 책임지는 참모 옥분이는 칠복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 혼자 살며 칠복을 보면 죽은 동생 생각이 난다며 늘 챙겨주었지요. 칠복아, 여기 누룽지 긁어놨다. 애들 몰래 먹어라. 아이고, 누님밖에 없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칠복은 옥분이가 주는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칠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장독대에 간장을 뜰어 나왔다가 뒷마당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탁! 규칙적으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이는 호기심에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칠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칠복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구분등이 펴져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칠복은 발밑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목을 튕겼습니다. 피용. 돌멩이는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00발자국도 더 떨어진 감나무 꼭대기, 아주 가느다란 썩은 가지 하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뚝! 가지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옥분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도 저 먼 거리에 있는 작은 가지를 돌멩이 하나로 맞히다니. 그것은 고계단에서도 보기 힘든 신기였습니다. 칠복은 다시 돌멩이를 주워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날아가는 나방을 맞췄습니다. 나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분이는 인기척을 내고 말았습니다. 칠복아. 칠복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다시 바보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누님,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해요? 너 방금 뭐 한 거니? 돌 던지는 솜씨가. 아, 그거요? 심심해서 돌팔매질 좀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감이 먹고 싶어서 던졌는데 엉뚱한 가지만 부러졌네. 에헤헤. 칠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칠복의 눈빛은 낮에 밥 더 달라고 칭걸거리는 그 멍청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아, 너 혹시 바보인 척하는 거니? 옥분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칠복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콧물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래유? 제가 바보인 척할 머리가 어딨어요? 진짜 바본데. 누님.
저 배고파유. 밥 좀 줘유. 김진사 댁에서 50리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 깎아지른 절벽 위에 흑풍채라는 산적 소굴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두목인 흑풍은 잔혹하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산적이 아니라 병법과 지략에 능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흑풍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부하가 가져온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김진사 댁의 구조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 곳간에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지? 예, 두목님. 이번 가을 추수가 워낙 좋아 쌀가마니가 넘쳐난답니다. 게다가 진사놈이 뇌물로 쓰려고 모아둔 금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부하의 보고에 흑풍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좋아. 이번 목표는 김진사다. 하지만 그 집은 담장이 높고 머슴들이 많아 힘으로만 뚫기엔 피해가 클 것이다.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야지. 흑풍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쥐새끼를 한 마리 들여보내라. 진사놈이 풍수지리에 미쳐 산다지. 그 점을 이용하는 거다. 며칠 뒤 김진사 댁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낯선 풍수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허허, 이 집안에 검은 기운이 가득하구나. 곧 큰 화가 닥치겠어. 그 말을 들은 김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김진사는 평소 명당과 풍수에 집착하여 집안의 숟가락 위치 하나까지 풍수를 따지는 위인이었습니다. 아니,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란이요. 풍수쟁이로 위장한 흑풍의 첩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집터는 좋으나 기의 흐름이 막혔소. 뒷산의 기운이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무언가가 그 길을 막고 있구려. 이대로 두면 재물이 샌드백 터지듯 빠져나가고 피바람이 불 것이요. 김진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비방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은 하나요. 곳간을 활짝 열어 재물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액땜 구슬하고 무엇보다 뒷산에 있는 저 늙은 소나무를 베어버려야 하오. 저 나무가 바로 집안의 숨통을 조이는 흉물이라오. 첩자가 가리킨 것은 김진사 댁 뒷산에 서 있는 수백 년 된 거대한 소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대대로 김진사 가문을 지켜온 수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김진사의 귀에는 첩자의 말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흑풍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수호목을 베어내어 집안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굿판을 벌여 대문을 활짝 열게 만든 뒤 들이닥칠 속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인부들을 불러 모아 뒷산의 소나무를 베라고 지시했습니다. 톱과 도끼를 든 인부들이 산으로 올라가자 마당을 쓸던 칠복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안 돼유. 저 나무 베면 큰일 나유. 칠복은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바보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겁에 질린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칠복은 산세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 소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산의 지기를 잡아주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천연의 방패였습니다. 그 나무가 사라지면 산의 기운이 흉하게 변해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이닥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밥벌어진 놈이 어디 감히 주인의 앞길을 막아 썩 비키지 못해. 김진사는 칠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으리, 제발유. 저 나무에는 신령님이 살고 계셔유. 저걸 베면 호랑이가 내려오고 도둑이 끌어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칠복은 바닥에 뒹굴면서도 김진사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풍수쟁이의 말에 홀린 김진색의 칠복의 말은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도사님이 저게 흉물이라는데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여봐라. 이 놈을 광에 가둬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칠복을 끌어냈습니다. 칠복은 끌려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유, 나으리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톱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수백 년간 마을을 굽어보던 거대한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땅이 울릴 때 광에 갇힌 칠복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둑이 터져 버렸네. 이제 어쩐다냐. 나무가 쓰러지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산에서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김진사 댁 지붕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깍! 깍! 재수없는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나무를 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영. 게다가 부엌에서는 옥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 우물물이 핏물처럼 붉어졌어요. 김진사가 달려가 보니 맑았던 우물물이 흙탕물로 변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히면서 지하수의 맥이 뒤틀린 탓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흉물이 없어졌는데 왜 이런 변고가? 풍수쟁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채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이건 묵은 애군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오. 고름을 짜내면 피가 나는 법이지요. 이제 곳간을 열고 큰 잔치를 벌여 양기를 채우면 만사형통할 것이오. 그의 능수능란한 거짓말에 김진사는 안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도사님은 용하십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독촉했습니다. 내일 내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 것이다. 곳간을 열어라. 술과 고기를 준비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손님을 받아라. 광에 갇힌 칠복은 까마귀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까마귀가 고기 냄새를 맡고 왔구나. 내일이면 이 집 마당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어.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숨겨둔 쇠젓가락 2개와 짱돌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은 밥숟가락 대신 다른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김진사 댁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진사의 명대로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 불러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자, 많이들 드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니. 김진사는 비단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풍수쟁이는 그 옆에서 김진사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웬 장사치 무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에는 보찜을 지고 허리에는 전대를 찬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좋기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상단입니다만 잔칫날이라 하여 들렀습니다. 술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선두에 선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턱수염이 덥수룩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바로 흑풍이었습니다. 오, 어서들 오시오. 자리가 좁지만 앉으시오. 김진사는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내들은 마당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매의 눈으로 집안 구조와 도망칠 곳, 그리고 곳간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광에서 풀려나 마당 구석에서 설거지를 돕던 칠복은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발소리가 무겁다. 보통 장사치라면 짐 무게 때문에 발소리가 둔탁해야 하는데 이들의 발소리는 묵직하면서도 날랬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쇳소리. 짤그랑, 척. 그것은 엽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옷 속에 숨긴 칼과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옥분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 밥상이 좀 험악해질 것 같네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솥단지 뒤로 숨으세요. 얘가 또 무슨 소리니? 재수 없게. 옥분이는 핀잔을 주었지만 칠복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술판이 무르익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얼굴이 불구죽죽해졌습니다. 얼쑤, 좋다. 오늘 밤새도록 마시자.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풍수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흑풍이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흉악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상 치워라. 흑풍의 고함과 동시에 얌전히 술을 마시던 50명의 장사치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시퍼런 강철검과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와!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주변에 있던 하인들을 발로 차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문 닫아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 보내지 마라! 대문 근처에 있던 도적들이 육중한 대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안에 갇힌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풍수쟁이가 비수를 꺼내 김진사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늙은이야. 목청이 좋아서 오래 살겠어. 도사님. 도사는 무슨, 나는 백귀파의 책사다. 내 놈 탐욕 덕분에 아주 쉽게 들어왔구나.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녀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자들은 구석에 몰려 벌벌 떨었습니다. 도적들은 닥치는 대로 집기를 부수고 사람들의 폐물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 가져가세요. 비명과 울음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평화롭던 잔칫날은 피비린내 나는 약탈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적들은 부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숨겨둔 술이랑 고기 다 내놔! 도적 하나가 옥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칠보가! 옥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 쌀뚝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난리통에도 밥그릇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아따, 밥 좀 편하게 먹읍시다. 남의 잔치상 없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나른해서 도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병신은? 죽고 싶어? 도적이 칼을 휘두르며 칠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쓰리. 누님, 눈 좀 감고 계셔요. 먼지 나니께. 칠복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켜듯 팔을 쭉 뻗었습니다. 굽었던 등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바보스러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정광이 스쳤습니다. 귀찮지만 밥값은 해야지. 부엌 칼을 든 도적 하나가 칠복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피하거나 막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밑에 굴러다니던 엄지손가락만한 조약돌 하나를 툭 하고 발로 차올려 손에 잡았습니다. 에잉, 귀찮게 시리. 거기 좀 서봐요. 칠복은 손목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서 파리를 쫓듯 무심한 동작이었습니다. 피융.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달려오던 도적은 무엇이 날아오는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적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시퍼런 멍이 들며 혹은 핏줄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으억! 도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런데 돌멩이의 위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의 이마를 맞고 튕겨나간 돌멩이는
그 뒤에 있던 장독대 항아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와장창 커다란 간장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은 간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간 돌이 항아리를 깰 정도라니. 대체 처음에 던질 때 얼마나 큰 힘이 실려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아까운 간장. 누님, 저거 나중에 제가 다 치울게요. 칠복은 혀를 차며 쓰러진 도적을 발로 슬쩍 밀어보았습니다. 도적은 이미 기절해 흰자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예의가 없어. 예의가. 칠복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꾸짖자 주위에 있던 다른 도적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돌멩이 하나였는데 칼 든 장정이 나가떨어지다니. 저놈 뭐야? 돌을 던졌어? 조심해! 보통 놈이 아니야! 도적들이 긴장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다 같이 덤벼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겁먹을 것 같으냐? 도적 대장의 부하가 소리치자 대여섯 명의 도적들이 한꺼번에 칠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도끼, 몽둥이가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칠복은 아따, 성질들 급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마당에 널려있던 콩 바구니를 발로 찼습니다. 촤르르륵! 노란 메주콩들이 허공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칠복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허공에 뜬 콩알들을 손가락으로 튕겨냈습니다. 탁탁탁탁탁. 콩알들은 마치 살아있는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악! 내 눈! 으악! 손목이야! 달려들던 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어떤 놈은 눈을 맞고 쓰러졌고 어떤 놈은 칼을 쥔 손목 혈자리를 정확히 맞아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콩알 하나가 사람의 급소를 가격하니 쇠구슬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되었습니다.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깨진 기왓장 조각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숟가락. 퍽! 숟가락이 회전하며 날아가 도적의 미간에 꽂히듯 박혔습니다. 옛다 기왓장. 기왓장 조각이 날아가 도적의 칼날을 부러뜨렸습니다. 칠복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만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떠난 모든 물건은 백발백중 도적들의 급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귀신이다. 돌이 살아서 날아와. 보이지가 않아. 으악! 마당은 순식간에 도적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복은 하품을 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아이고, 팔 아파라. 밥심으로 던지는 건데 배가 다 꺼지겠네. 그의 주변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쓰러진 도적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옥분이와 김진사 가족들은 마루 밑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칠복이가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로 구판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뒤에서 지켜보던 두목, 흑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고작 머슴한 놈에게 그것도 돌팔매질에 당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켜라, 쓸모없는 놈들. 흑풍이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거대한 쌍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퍼런 날이 선도끼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흉흉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그 솜씨는 단순히 돌 던지기로 배운 게 아니다. 흑풍이 살기 등등한 눈으로 칠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칠복은 바지춤을 추스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밥 많이 먹는 머슴인데요. 돌 던지기는 어릴 때 새 쫓다가 좀 배웠슈. 새를 쫓아? 사람 뼈를 부러뜨리는 게 새 쫓는 솜씨라고.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흑풍은 분노하여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거구의 몸집이었지만 움직임은 날쌔습니다. 죽어라. 흑풍이 쌍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칠복은 짐짓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이쿠, 살려주세요. 도끼날이 칠복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깃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복아, 조심해라. 그제야 김진사는 칠복의 뒷모습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평소 구부정하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도끼를 든 산적 두목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산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박하던 그 식충기 머슴이 실은 이 집안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흑풍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칠복이 돌을 던질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비열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흑풍이 발로 흙먼지를 차올렸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칠복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안 보인다, 비겁한 놈! 옥분이가 소리쳤습니다. 흑풍은 그 틈을 타 도끼를 횡으로 휘둘렀습니다. 칠복의 허리를 두 동강 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쉭!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끼날이 공기를 가르는 미세한 파열음, 흑풍의 거친 숨소리, 발이 땅을 딛는 마찰음, 근육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칠복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잡아내어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허리 높이, 칠복은 눈을 감은 채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풍! 도끼날이 칠복의 배 위를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흑풍이 헛손질의 중심을 잃은 순간 칠복은 눈을 감은 채로 정확하게 발을 뻗어 흑풍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어딜 봐유? 여기 있는디. 쿠당탕! 천하의 흑풍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놈, 눈을 감고 피했느냐? 먼지가 들어가서유, 눈이 따가워서 좀 감았슈. 근데 아저씨 숨소리가 워낙 커서 어디 있는지 다 알겠구먼유. 황소마냥 씩씩거리니 원. 칠복은 귀를 후비며 깐죽거렸습니다. 흑풍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청력의 달인. 소리만으로 세상의 기척을 읽는 경지. 그것이 칠복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흑풍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도끼를 휘두르며 칠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 갈갈이 찢어 죽여주마! 도끼의 기세가 더욱 흉포해졌습니다. 주변의 장독대가 깨지고 기둥이 찍혀 나갔습니다. 칠복은 계속 피하기만 해서는 끝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따, 끈질기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나 밥심 떨어졌어요. 칠복은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맷돌을 발견했습니다. 콩을 갈 때 쓰는 육중한 돌덩어리였습니다. 보통 장정 2명이 낑낑대며 들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흑풍이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리찍으려는 순간 칠복은 한 손으로 맷돌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으라치카! 칠복은 기압과 함께 맷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칠복은 맷돌을 흑풍을 향해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휘잉! 맷돌이 무시무시한 회전을 하며 날아갔습니다. 흑풍은 눈앞으로 날아오는 거대한 돌덩어리에 기겁하여 도끼로 막으려 했습니다. 깡! 퍽! 맷돌은 흑풍의 강철 도끼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흑풍의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크악! 흑풍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5미터나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담장이 무너져 내리며 흑풍을 덮쳤습니다. 맷돌은 바닥에 떨어져 뱅글뱅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흑풍이 쓰러지자
남은 도적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칠복은 흙먼지를 털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시 어수룩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밥심으로 싸우는 건데 배가 다 꺼졌네. 누님 밥 남은 거 없슈? 그는 옥분이를 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날려보내던 무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밥만 찾는 식충이 머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숨어있던 김진사와 식솔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칠복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복아, 네가 다 한 것이냐? 네? 도적놈들이 약골이라서 금방 지치대요. 운이 좋았슈. 칠복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얼마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도적들을 포박해 갔습니다. 흑풍은 갈비뼈가 부러져 신음하며 끌려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김진사는 칠복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칠복아, 아니 자네, 정체가 뭔가? 김진사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머슴에게 하대를 하지 않고 존대를 쓴 것입니다. 칠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나으리. 제 본명은 최무성이라 합니다. 최무성? 설마.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훈련대장 최영감의 예, 그분의 막내 아들입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무관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이 멸망할 때 저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름을 버리고 무예를 숨겨야 했습니다. 멍청한 바보로 살아야만 추적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댁에 들어와 머슴 노릇을 하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칠복의 눈에 그동안의 서름과 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바보 흉내를 내고 밤에는 홀로 돌을 던지며 무예를 연마했던 그 고독한 시간들. 하지만 오늘 도적놈들이 이 집안 식구들을 해치려는데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비록 머슴살이였지만 나으리와 누님은 저를 거두어 주신 은인이시니까요. 칠복의 고백을 들은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왜 이러세요? 칠복이 놀라 김진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었네. 귀한 분을 몰라보고 짐승처럼 부리고 구박했으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는 오늘 다 죽은 목숨이었어. 자네가 진정 이 집안의 수호신 일세. 용서하게. 제발 용서하게. 김진사는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칠복이 자신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진 언행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나으리. 저는 괜찮아요. 밥만 많이 주셨으면 됐죠, 뭐. 칠복은 김진사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옥분이도 다른 하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사실은 가장 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뭉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보찜을 쌌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예전의 정적들이 다시 그를 노릴 수도 있었고 그러면 김진사 댁에도 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려고. 옥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 누님.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세상이 좀 잠잠해졌으니
어딘가에서 제 힘을 쓸 곳이 있겠지요. 가지 마라, 칠보가. 여기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복은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누님. 누님이 챙겨준 누룽지 맛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김진사는 칠복에게 두둑한 노잣돈과 비단 옷을 챙겨주려 했지만 칠복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그는 낡은 무명 옷을 입고 허리춤에는 젓가락과 곰방대 하나만을 찼습니다. 가서 밥 굶지 말고 살아유, 꼭이유. 옥분이가 건넨 주먹밥을 받아들고 칠복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칠복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무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북방 국경지대에 돌멩이 하나로 오랑카의 장수들을 때려잡는 전설적인 장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투석 신장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밥심 장군이라 칭하며 늘 주먹밥을 먹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위에는 칠복이 화살을 잡았던 그 낡은 쇠젓가락이 갑옷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매일 아침 그 젓가락을 닦으며 칠복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옥분이가 늘 칠복의 몫으로 밥 한 공기를 더 떠놓곤 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훌쩍 돌아와 누님 밥 줘유 하고 외칠 날을 기다리며 밥만 축내던 식충이 머슴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가 던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였습니다.